벌써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은 1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달이고요. 그리고 IR 담당자, 공시 담당자들에게는 5월 1분기 보고서까지 끝나야 이제 한 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첫 번째 테마로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화장품 회사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화장품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그 ETF의 가격이 보시게 되면 뭐 한 두 배 올랐습니다. 연말, 작년 연말 가격이 대충 2,300원 내외,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이 뭐 2,000원 내외라고 보면 한 1년 만에 5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TF에 들어가 있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APR, 아모레퍼시픽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APR 같은 경우에는 22%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20%, 당기순이익 19% 정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액은 비슷하게 0.2% 감소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13% 증가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는 이제 매출액이 18% 성장, 영업이익이 170% 성장. 그리고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파마 리서치는 매출액은 35%, 영업이익은 3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키움증권 조소정 연구원의 레포트인데요. 여태까지 한국의 화장품 회사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많이 팔고요. 중국 로컬에 있는 회사들에 오이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들이 와서 한국 제품을 면세점에서 많이 사갔다. 근데 최근에는 그 수요가 많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뭐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안 들어오게 됐고 그 이후로 화장품 회사들 되게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말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쪽 시장에 대한 한국 회사들의 포션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비중국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티몰이나 틱톡에서 화장품의 GMV 저게 이제 총 매출액이거든요. 기초는 12% 줄고 색조는 6% 줄고 이렇게 특별히 막 티몰에서는 늘고 있진 않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 내에서도 중국 포션이 얼마나 컸었냐에 따라서 그 실적이 갈릴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 한때 중국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소문이 나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별화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쪽, 특히 색조 쪽 많이 하는 OEM 회사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따이공들이 아직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따이공들이 그래도 화장품,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일 국가로서는 중국이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화장품 중국향 이외에 비중국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나 보네요. 중국 이 화장품 업계들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딸공들이 한국에 와서 사가는 것, 그 사람 딸공이라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딸공들은, 어, 일반 여행객들이 아니고 전문 도매상 내지는 전문 업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국내 매매점이 굉장히 글로벌리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와서 사긴 합니다만 예전에 100만큼 샀다 그러면 최근에는 50도 안 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게 중국의 내수 시장도 그리고 중국 내수 화장품 회사들의 퀄리티도 많이 높아져서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럽이나 일본 제품을 많이 씁니다. 시세이도나 뭐 디올이나 이런 예. 제품 많이 쓰는데 메스티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파는 제품들, 일반적인 제품들, 우리가 그냥 쓰는 니베아 이런 음, 것들요. 니베아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제품들은 중국 내수를 또 많이 쓰게 돼요. 중국 내수도 음,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따이공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물량은 굉장히 적어졌다. 하나 역설적으로 일본 쪽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줄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 부장님 그 화장품 뭐 쓰세요? 저는 그냥 막 그 선생님들한테 받은 것들을 쓰거나 그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PX에서 파는 거? 제 PX에서 제 군인이기 때문에 PX에서 하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 결국 그냥 막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니베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굉장히 좋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되게 좋은 것도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수입품 쓰는 거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리비아 쓰는 사람들은 중국 현지 제품들도 많이 쓴다. 과거에는 그게 아니고 한국 제품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쿨마가 전부 다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 중국에 공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현지의 업체들의 OEM을 해주기 위해서, ODM을 해주기 위해서 중국에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가서 물어보면 아, 중국 화장품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퀄리티 많이 좋은데 결국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 거다. 그 말은 맞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중국 내에 현지 브랜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OEM, ODM 업체들은 괜찮은데 브랜드 회사들, 태평양, 아모레퍼시픽이죠. LG 댕건 이런 회사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매출에 보시게 되면 한국 콜마는 엄청나게 지금 매출액 20% 높아졌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액이 비슷했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있다. 저 비슷한 매출액이 좋은 게 아니고요.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막 브랜드 회사들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중국 그 비중이나 매출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뭐 중국 자체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유층들은 한국 제품도 썼겠지만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영국 화장품 최고급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을 거고 그 중산층들이 한국 그 자기네 중국의 중산층들이 자사 화장품 대신 그나마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그중에서 K뷰티의 한국 화장품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에서의 화장품도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고 브랜드 인지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한국 화장품의 중국향의 입지도나 매출이 좀 많이 좀 떨어졌는데, 비해서 이제 한국 화장품 회사들도 중국에만 목매인 게 아닌 이제 비중국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에 좀 많이 생각외로 이 미국, 유럽, 일본에 많이 파네요. 생각에 저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남아보다는 미국, 유럽 쪽에 서양 쪽에 일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쪽이 좀 많이 뭐 성장을 했네요. 예. 이게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는 기초 화장품이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 디올이라든지 우리 화장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그 비싼 화장품들이 색깔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 색깔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발달이 안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아시아권에서 그걸 잘하다 보니까 그걸 가져가서 팔았는데 엄청 잘 됐다.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약간 성공한 회사가 이제 잉글우드 랩이라고 코스메타 코리아 아, 예. 자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어, 매출액이 엄청 좋아지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넥소좀, 이렇게 그, 병원 원장님이 하시는 이제 상장사에 이제 잠깐 다녔었는데,
고기 회사도 이제 바이오, 말은 바이오지만 매출은 이제 화장품, 바이오를 이제, 화장품에 접목시켜가지고 화장품을 이제 파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를 어떻게 파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띄울 때는 수출이 터지거나 내수에서 띄우려면은 이제 다단계에다 납품하는 순간 이제 매출 한 100억씩 뜹니다. 다단계 언니들이 뭐 아토미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 계약을 맺으면 이제 매출이 한 100억씩 띄워주는데 그런 데서 잠깐 다니고 이제 다닐 때 연구소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화장품들의 재료들, 천연 재료들은 뭐 1920년대인가 그때 모든 재료들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그 기존 1920년 이전에까지 해서 개발되고 발견됐던 재료들을 어떻게 혼합하고 이제 비중을 하느냐, 그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다. 거저 한 100년 동안 뭐 별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런 부분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한 몇 달 전에는 이게 중국 따이공들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따이공분들 지금도 들어오시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사가는 것보다는 액세서리를 좀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 백화점들마다 그 여행사들, 뭐 창스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행사들이 따이공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코드 받아가지고 이제 돌리면 예전만큼은 못해도 아직까지는 딸공들 아직도 건재하고 많이 사시는 액세서리 뭐그 스왈로브스키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샀는데 화장품은 많이 줄었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K-뷰티가 다른 비중국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네요. BTS도 있고 이제 블랙핑크도 있으니 미국에서 많이 팔았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이제 수요의 변화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어떤 제품이 좋으냐 그러면 뭐 일본 TV, 일본 밥솥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코끼리 쿠쿠밥솥 밥솥, 쓰고 음, 코끼리 밥솥. LG TV, 삼성 TV 쓰고 차도 뭐 말만 하면 뭐 일본 차 좋다고 막 하다가 요즘에 일본 차 살래, 제네시스 살래 그러면 제네시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그런 시간이 예전에 100년 걸리던 거 이제 10년이면 바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에 대해서 한국 화장품이 그 10년 가까이 잘해왔지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글로벌리 럭셔리 브랜드처럼 그런 하이 퀄러,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든지 그런 브랜드를 성공하든지 그게 아니면 신규 시장 가가지고 그 니치 마켓을 공략을 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쨌든 근데 요즘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 그 젊은 층, 중국 경제 멸망이다, 막 이런 거 엄청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여기도. 네. 그래도 하여튼 이게 지금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이제 코로나 풀린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는 걸 뭐 방문자 지수라든지 뭐 아니면 그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방문자 지수에 이제 출입국 뭐 인원 뭐 통계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이제 상장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명동이나 이런 데서 물건 산 다음에 아 부가세 그 환급 서비스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인데, 그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물론 재작년,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 재작년부터 좀 많이 풀렸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왔다. 근데 작년은 한 2배가 뛰었네. 2배 넘게 뛰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중국 쪽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음, 예전에는 단체였으면 이제 단체를 막았으니까, 이제 개인으로서도 이제 좀 중국도 이제 살만해졌으니,
워낙 뭐 조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만큼 움직이는 전 국민만큼 움직여서 놀다 가는 그런 세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인원이 늘었는데 예전만큼 화장품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사간다. 앨범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안경도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렌즈뿐만이 아니라 그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간다고 들었습니다. 스카프, 스왈로브스키 목걸이 어,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왜 한국 화장품이 이제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중국 대신 다른 특히 미국하고 유럽 그거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럽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특히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본시장법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코스닥 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가져와서 요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통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공시 담당자들이라든지 그 상장사 운영하는 상장사 사주나 이렇게 경영진들한테는 무섭기도 하고 좀 크리티컬하기도 하고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평상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그렇게 뭐 다가가거나 뭐 접근하거나 뭐 찾아볼 일이 없는데 자금을 모집을 할 때, 유상증자를 하든 뭐 CB를 발행하든 BW를 발행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 유상증자는 또 그렇다면 손자 배정을 하든 아니면 대규모 공모를 하든 주주 배정을 하든 이럴 때는 이제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자주 하는 일도 아니고 크게 되면 또 규모도 크고 또 지분율이 걸려 있고 돈이 또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부분인 거죠.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증권신고서 상장사가 됨으로써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이점이 있는 거고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감원 자동법에 의해서 증권신고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을 모든 유상증자를 다 발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또 너무 소규모라든지 뭐 그 일반 대중에게 뿌려지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것까지 모든 걸 다 증권신고서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좀 이렇게 봐준다기보다는 기준을 설정해서 어느 수준 이상 되면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하게 하고 그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서 이제 승인을 받도록 공시나 이런 자본시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좀 크리티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들을 발행 공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채권뿐만이 아니라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는 발행 공시를 할 때 이걸 언제 발행하느냐, 증권신고서를 언제 발행하느냐를 이제 표로, 공시 의무 여부를 이제 표로 이제 잠깐 이렇게 나타낸 것 같고요. 요 시작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 CB를 발행하든, 기초금을 발행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이렇게 돈을 좀 땡겨야겠다. 마음 먹으면, 요거를 이제 증권신고서 대상이냐 아니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딱, 마음속에, 사장님 마음속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 대부분을 하면은 이제 유상증자 IPO 할 때는 이제 50인이 세계 청약을 권유하느냐. 어, 이게 IPO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때문에 yes. 제3자 배정. 내 친구들 A 회사, B 회사, C 회사들한테 3자 배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no. yes로 가면은 IPO를 예를 들면 예서 가면은 이제 모집이나 매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집하고 매출의 구분은 뒤에서 좀 나오겠는데요. 모집은 신주 발행, 매출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을 파는 거 이런 거고요. 그럼 보통 대부분의 IPO는 50인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되고 모집이 합니다. 모집. 물론 이제
구주 매출도 하긴 하는데 구주 매출 일부와 신주 발행. 그래야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모집을 하고 그럼 그 청약 권유 금액이 10억 원이냐? 10억 원. 10억 원이 소액이냐, 소액이 아니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소액 10억 원 이상이다. 이상이다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그럼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작성해서 내죠. 하지만 효력을 발생하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빠꾸도 먹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청약 권유 금액이 10억 원이 미만이다. 그럼 소액 공모. 소액 공모는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다. 증권신고서가 아니라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증권신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제출하면 그걸로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50인에게 청약을 권유하지 않은 것들. 이라면 아까 지금 여기도 이제 모집과 매출로 구분했듯이 증권을 새로 발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스, 새롭게 혼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권산정의 모집 매출 기존 실적이 있는지 또는 50매 이상으로 흩뿌려질 수 있는지 이 통상적인 상장사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여기에 예스 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50인 이상으로 예, 50매 이상으로 50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장사는 당연히 모집 매출 주권상장법이 여부만 돼도 예스로 가니까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려면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1년간 보호예수 조치.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전매 조치를 해야 증언한다. 근데 그럼 새로 매출한 게 아니라 구주 매출이다. 구주 매출인 경우에는 공시, 여기서 말하는 공시라는 거는 다트에다 공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권신고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도 공시 의무, 예, 여기서도 증권신고서를 발행을 하는데, 여기 10억 이상의 증권신고서 같은 승인을 받는 증권신고서인 거고요. 여기서 소액 공모서류는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뭐 쉽게 얘기하면 IPO 같은 경우는 IPO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3자 배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년간 전매 조치, 락업, 1년 락업을 걸면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주요사항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증권신고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소액 공모 서류,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증권신고서를 승인을 받지 않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액 공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위에 까치면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모집과 매출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 단어적인 부분은 어,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그러니까 50인 넘어가면 증권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30명에게 신주를 발행한다. 증권신고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모집은 신주, 매출은 구주. 기존에 발행했던 걸 내가 50인한테 막 뿌려버리는 거야. 내가 한 1,000만 주 갖고 있으면 한 100명한테 뿌리면 이제 매출, 구주 매출. 새로 발행한 증권은 취득과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50인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은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실제로 청약을 그 제안만 해도 권유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비상장 사회 같은 경우는 매년 세무조정 계산서 뒤에 보면 주요 주주 변동 현황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직전 연도 대비 올해 주주가 이제 50명 늘어나고 그 사이에 신주가 발행이 된 걸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둘 중에 한 걸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국세청과 금감원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가 있어야지만 적발이 되고 적발이 되면 그 회사는 징계 맞으면서 이제 상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주 모집.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회사에서 발행할 때 한 명한테 아니면 6명한테만 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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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 이렇게 회사가 발행하니까 이거는 5명한테 발행하기 때문에 회사가 5명한테 발행하기 때문에 50인 미만이니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주 발행을 합니다. 그 대신 그 5명이 다음날 받은 그 이익들을 한 사람당 한 10명씩 뿌리는 거야. 그럼 벌써 55명이 된 거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기준으로, 전매 기준으로 간주 모집을 하는 겁니다. 간주 모집, 50인 미만의 모집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발행의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이 자에게 양도 가능한 경우는 모집으로 간주한다. 뿌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 불특정 다수에게 흩뿌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흩뿌려지게 하려면 적법하게 회사의 현황과 자료와 이런 소명을 오픈하고 적정하게 위험의 고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증권신고서 발행, 증권신고서를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피해서 하는 것도 어, 보겠다라고 해서 간주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투자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IPO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모집을 할 때 청약의 권유, 청약의 권유에 쓰기 위해서 이제 투자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투자 설명서는 뭐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증권신고서 수리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시작은 증권신고서 제출할 때 예비투자 설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예비투자 설명서를 먼저 같이 제출을 하고요. 내용은 거의 증권신고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 똑같고요. 그 대신 IPO 같은 경우는 증권신고서 예비투자 설명서나 투자 설명서를 각 그 주관사 지점별로 몇 부씩 찍어가지고 한 이거 찍는 것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찍어서 이제 설명서 거의 우편으로 가죠. 주주 배정할 경우에는 싹 다 가는 거고요. IPO 할 때는 결국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예비 투자 설명서,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요 투자 설명서하고 예비 투자 설명서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간이 투자 설명서는 이제 광고 등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그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증권신고서는 많이 안 해, 많이 할 일이 없죠. 증권사 정도만 많이 하고요. 이거는 보통은 주식할 때는 증권신고서 하는데, 채권 발행할 때도 이제 50인 이상이 뿌리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권신고서 세무증서를 하고,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통상은 증권신고서 주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적용을 받게 되냐면, 보고 계신 요것처럼 주로 시장에서 돈을 가지고 올 때, 이럴 때 적용을 많이 받는데요. 채권을 발행을 하건, 주식을 발행을 하건,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신고서를 낸 다음에 금감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공시나 IR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상법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법하고 자본시장법의 차이가 있다면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고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상법은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도 강하지 않고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주로 소송을 해야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해야 그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본시장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워낙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어겼다가 금감원에 혼나면 뭐 약하게는 6개월 동안 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발행 안 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큰 회사들 SK만 하더라도 수시로 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6개월 동안 그 발행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처벌 규정이다. 그런 규정이다.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선 증권신고서를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해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한 몇십 번 해봤다. 아, 그거는 구라고요. 저 기껏해 한 다섯 번? 다섯 번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최근에도 이제 다른 회사를 하긴 하는데, 통상은 이제 IPO, 자기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IPO를 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좀 빡세게 하는데, 물론 이제 회사가 만들진 않고요. 그때 이제 주관사가 와가지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증권신고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있죠. 지금도 증권신고서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들은 이제 채권팀. 채권에서는 증권신고를 맨날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증권사에 그 증권신고서를 내는데 보통 IPO 할 때 회사에 그때는 IPO 팀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증권신고를 잘 냈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두 번은 뭘 써서 내도 두 번은 빠꾸 먹어요. 맨날 그 증권신고서 넣어서 이렇게 만다고 해도 두 번은 계속 빠꾸 먹는 게 이 일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도 금감원 형님의 마음에 그 합치되는 증권서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주식 관련한 증권 신고서하고 채권 관련한 증권 신고서가 있을 텐데 주식 관련한 증권 신고서가 훨씬 더 까다롭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건 이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증권 신고서를 수십 번 해봤다.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하시는데 채권 관련해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찍어내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수시로 찍으니까 뭐 1년에 분기별로 찍으면 4번이고 다섯 번 찍는다 그러면 뭐 한 5년 있으면 20번 되네요. 가능한데 주식에 대한 증권 신고서를 뭐 수십 번 찍어봤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정도 되면 한 회사가 아니고 수십 개 회사를 돌아다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권사 직원이 아니면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M&A 관련돼서 공개 매수. 요건 이제 1999년 이전에는 뭐 법이 많이 겠 증권거래법. 현재는 이제 그 소유자 제외하고 10% 이상 취득 금지.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외국인 취득 상한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 정도면은 뭔지야 이거 이게 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증권거래법 현재는 이제 증권거래법이 없어졌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공개매수 현재도 공개매수는 있습니다. 현재 공개매수는 있고요. 공개 매수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나 특별공개 이제 보유 소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개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의 문제지. 언제든지. 꼭 본인과 특권자, 근데 대부분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개 매수를 할 이유가 없죠. 공격자. 대부분, 공격자들이 공개 매수를 합니다. 아니면 자진 상패를 위해서 음,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지분율을 끌어맞추기 위해서 이제 분기 매수를 하는 경우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 기간 동안은 이제 어떻게 하는 무엇이라는 거는 당연히 주식이 될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건 6개월 기간 동안에 10명 이상의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하게 될 경우 10명은 무조건 상장사기 때문에 인원수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상장사는 아, 퍼센트를 끌어당기려면은 10명 미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소강 목적 매수 등은 적용은 되지 않다. 아, 요거는 이제 별도의 다른 공시로 소강 목적 자기 주식 취득 공시를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일지를 한 것 같고요. 원칙적 철회 금지. 원칙적 철회 금지라는 얘기는 예외적으로 철회 가능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 원칙적 정정 금지. 아, 원칙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예외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니 원칙이 있으면 그냥 참고해라. 웬만하면 바꾸지 마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SM이라든지 아니면 락앤락이라든지 공개매수 내용들은 간혹 있었죠. MBK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앞에 보시면 이제 공개 매수 신고서는 바꾸지 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상대방에게 주식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임의로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말라는 거고 다만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그건 그렇죠. 상대방이 좋은 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주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 아니면 우리가 많이 주주분들이 많이 항의하고 반대하면 상대방 공개 매수하는 측에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올릴 거 우리는 원한다. 올려달라고 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MBK가 작년에 한국의 컴퍼니 한국타이어거든요. 한국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2만 원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 2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저게 왜 그러냐고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최대 주주 쪽에서 MBK가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 매수 하겠다고 나오니까 최대 주주 쪽이 주식을 더 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주식을 더 사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MBK에서는 일단 우린 당했다. 그리고 그 공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감원에 신고도 한다 그러는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쪽이 싸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고로 MBK니까 가능한 내용인 것 같고요. 참고로 MBK의 그 김병주 회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재웅이 형보다 이제 부자로, 재웅이 형보다 23년도 기준으로 개인 자산 1조가 더 많은 걸로, 김병주 형님. 하여튼 존경합니다. 네, 그러신 분으로, 그러니까 MBK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예, 오늘은 1분기 화장품 회사들의 1분기 실적 봤고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특히 증권신고서 그리고 공개 매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